자, 음, 우리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빅데이터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빅데이터가 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2시간하고 목요일 날 1시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316번입니다. 인증번호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요. 316번이에요. 네. 자,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빅데이터 시대에서 왜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요즘 이렇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지에 대한 부분,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도구에 대한 활용하는 사례는 우리가 나중에 목요일 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들으시죠? 그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빅데이터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 측면에서 보통 설명을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다 같이 연동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배울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그 클라우드 시스템, 또 이제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좀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기술들 또는 우리가 뭐 정보 시스템 기술, 빅데이터 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 있고 그 개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누구죠? 그 유현진 선수가 이겼는데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도 어저께 이거 작업하다가 잠깐 봤는데요. 재밌게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기록원들이 일일이 분석을 했다 그러면은 요즘은 이제 카메라에 그거를 찍으면 카메라 수십 대가 그거를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캐스트라는 게 가장 유명한 그런 그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한데 요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잠깐 보면서 우리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많은 나라들과 많은 경기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그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죠. 기록원들이 체크를 하고 그걸 보고 속도랑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했었다면은 요즘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 전부 다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센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센서들. 그 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 모션 센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그런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모든 센서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체크를 하다 보니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를 못했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데이터가 쌓였다면은 데이터를 이제 만들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센서 기술들 또는 이제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런 기술들, 자동화된 그런 IT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데이터들이 지금은 막 자동으로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하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또 그 분석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빅데이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빅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빅.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들 어떻게 저장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빨리 활용하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막 구해지는데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보면 실시간으로 그런 분석한 내용들을 화면에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엄청난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은 다 방송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으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빅데이터라는 게 과연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얘기냐,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냐, 왜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과연 빅데이터란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우리 이번 시간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17년에 우리가 대선이 있었습니다. 17대 대통령.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당선이 될지 알고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7년에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17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을 해서 17년도에 살고 있다면, 5월 달이라면,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될지 많이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전에 이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뭘 조사하면 여론조사라는 걸 해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전통적인 방법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누구 찍을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 찍을 거예요? 누구 찍을 거예요? 하면은 쭉 해서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죠. 지금 아마 현재 또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 대선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통계 분석도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데 크게 쓰이고요. 이 통계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경영 통계학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통계 분석이 뭐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전통적인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쓰던 방법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계학습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죠. 지금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우리가 쏟아지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가, 즉 기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거를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기계학습. 그래서 그런 기계학습이 사람의 머리를, 뇌를 닮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어쨌든 정통적인 빅데이터 이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샘플 조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뭐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해서 샘플 조사를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첨될 확률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200만 명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41%의 투표율로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당첨이 됐죠.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출구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저는 그 전에 사전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5월 8일 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5월 9일 날이 선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그 득표율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어떤 그 현상인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돈을 들이는 건 아니고요.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몇 억씩 뭐 수천만 원에서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이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쳐봤어요. 뭐 네이버도 칠 수 있고, 뭐 구글에다가도 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전날 한번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그 뉴스 기사거리라든가 기사거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일이 한번 쳐봤습니다. 그때 후보들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홍준표 후보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쳤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검색 결과가 이렇게 한번 돼봤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로 조사하는데 제가 한 1, 2분 정도 걸렸나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치고 엔터, 그 다음에 안철수 치고 엔터. 뭐 이렇게 치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금방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돈도 안 들어가죠. 간단하게 축 쳐봤더니 이런 조회 건수가 나왔어요. 자, 왜 이 조회 건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은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죠. 조회를 하고 어떤 신문 기사가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관심이 있으면은 그죠? 물론 이 관심이 나쁜 쪽에 관심이 있을 수,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존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 관련된 것만 이제 쭉 뽑았어요. 뭐 한 1년, 뭐 6개월 요 단위로 뽑아서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위에 있는 3명도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조회 건수를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구글에는 구글 트렌드 분석이라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검색어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 보면은 이제 검색어 순위 사이트가 매번 조정이 되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어를 어, 문재인이라는 검색어를 얼마나 많이 입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상대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쭉 봤더니, 이제, 파란색이 이제 문재인 이제 후보였죠. 그래서 쭉 보니까, 아,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은, 그런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구나. 검색어가 가장 상위를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데이터 랩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검색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요. 궁금해서 그 전날 구글 검색에서 구글 사이트에 뉴스 기사거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검색을 해봤고 두 번째, 구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검색어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입력하는지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한번 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 아, 문재인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재 어떤 트렌드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무료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제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죠?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반대 측면도 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게 다 이제 오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악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빅 브라더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빅 브라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유한 사람이 빅 브라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업체나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한 거고요. 이런 조사는 리서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한국일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5월 8일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거 결과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전날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는 간단하게 구글만 보는 게 아니고 뭐 SNS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점유율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46.73%,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정도.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거의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비율을 잘 보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 나온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도가 있는지 또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도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입니다. 41%의 득표율을 얻었고요. 이건 최종 마지막 이제 이건 실제 결과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표를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비슷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2012년도에도 이미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그 전이죠. 그 전 12년도면 벌써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에도 이미 18대 대선에도 구글 트렌드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문에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박빙이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도 보면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됐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갖다가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한 거죠. 2012년도에 미국 대선을 보시면 우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롬니 후보하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도 예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2년도의 예측 사이트들은 실제로 언론에서 했던 통계적으로 우리가 조사했던 언론에서 일반 사람들을 이제 설문조사했던 내용하고 구글에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했어요. 그런데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언제 이슈가 됐냐면은 2016년도 대선이에요. 2016년도 대선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더니 여론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돌리고 했던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클린턴이 46%고 트럼프가 43%로 이제 그, 그 나온 거예요. 예측치가.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여사가 클린턴 후보가 당첨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빅데이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빅데이터를 통해서는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때 당시에 후보가 더 많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선호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한 결과가 서로 이게 상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빅데이터가 맞을 거냐? 아니면 여론조사한 게 맞을 거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조사들을 하고 이제 궁금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궁금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결과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결과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약간 틀리죠. 미국은 투표가 우리나라처럼 다 통합해서 전 국민의 표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은 50개 주 또는 이제 주별로 이제 카운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기면은 표가 이제
표가 이제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사이트, 그런 시스템입니다. 약간 틀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클린턴 후보가 전체적인 국민 투표의 전체적인 표를 다 합치면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높았지만은 주에서 승리하는 그 싸워서 이긴 그 주가 도널드 트럼프가 더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랑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세성을 보면서 아, 빅데이터가 이런 큰 장점이 있구나,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17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거에서 하는 투표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돈을 주고 하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론조사 분석도 많이 같이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선거, 우리 작년에 했던 지방선거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지역마다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거의 이제 표가 유사하죠. 표가 유사한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당이죠. 미래통합당 쪽이 이제 우세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빙 지역에서 이제 빅데이터가 누가 당첨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최인호 후보가 이제 당첨이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지금 활용하는 다양한 그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이라든가 사람들의 의견 수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에는 그냥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지를 돌리는 그런 조사들을만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결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과거처럼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우리가 빅데이터라 그래서 맞는 건 아니에요. 빅데이터가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기존에 우리 분석하는 통계 분석 기법들, 여론조사하고 이게 같이 혼용이 돼서 쓰면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구글 트렌드 분석을 해서 제가 한번 나온 그 내용입니다. 한번 봤어요. 여기 지금 검색어는 제가 일부러 안 보여줬습니다. 지금 검색어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죠? 어떤 검색어를 쳤길래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관심도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1월 1일입니다. 12월 말일 1월 1일이고요. 실제로 요거에 대한 사이트가 요겁니다. 검색어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말일 날 1월 1일 날 다이어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검색어를 칠 겁니다. 그죠? 작심 3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1월 1일 날 요때 되면은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하는 검색어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검색어라는 게 누구 눈치를 보지가 않죠.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검색어를 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글 트렌드라는 것들이 이제 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또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음, 어, 좀 이렇게 빅데이터가 이렇게 각광받고 있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 검색 엔진인데 구글에서 이제 독감 예측이라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예측한 게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 시대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코비드에 대해서, 코비드19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많이 그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제 독감에 대해서 예측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마다 동영상 시청이 좀 많을 거예요. 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로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설명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설명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제가 수업하는 내용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